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에이즈 약 지원 제도가 계속 유지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HIV 관련 진료 시 본인 부담을 1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 약 52억 원, 약 5천 명의 감염인들에게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감염인의 숫자가 11,000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근데 약 한 2분의 1 정도가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익명으로 아마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서 치료를 받는다면은 지원금이 폭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겠죠. 제가 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혈액관리과 담당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뭐 지원 제도가 계속 유지될지 말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 전공이 보건학이거든요. 보건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보건적인 혜택이 보건학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이 HIV 감염인들에게 약품에 대해서, 약값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를 지원받는 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속적으로 존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면은 지원의 범위가 축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 잘 먹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 전파를 덜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차 이제 했던 것 중에서 그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내 병명을 알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료비 지원 제도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료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의사나 약사가 내가 감염인을 아는 경우가 됩니다. 환자가 여러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처방을 했을 경우에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가능성을 좀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약을 제공하자, 처방을 하자. 그리고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DUR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감염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궤양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궤양 약은 저희 약하고 상관 관련성이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먹고 있던 항바이러스제가 의사 선생님 컴퓨터 화면에 팝업창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감기약을 처방한다면 또 달라집니다. 감기약은 먹고 있는 항바이러스제하고 상관관계가 없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내가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화면에 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명이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알게 되고 또 어떤 병명이 있을 때는 모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DUR 제도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제도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처방을 내실 때 항바이러스제가 떴다면 똑같이 약사 선생님들도 처방된 약을 조제할 때 그렇게 화면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국 요양기관에서 한방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병원을 찾아갈 때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앞에 이미 설명한 대로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편도선이 부었다, 중이염이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셔도 되고요. 위궤양에 관련된 치료제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정신과 약물을 먹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신경과 관련 계통의 약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먼저 주치의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IV 감염인의 경제적 여건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감염자 생활의 어려움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업을 갖는 것에 있었어요. 혹시 20대, 30대 감염자를 위해 기업과 계열사별로 취업이라든지 정기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네트워크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일을 하면서 아름아름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정보를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알려주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공할 수가 없고요.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저희 병원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 병원의 HIV 감염인 494명 중에서 일종 의료급여자 비율이 18.4%인 91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전국민 건강보험자는 전체 국민의 97%가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의료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2.8%만 수급자입니다. 전체 국민과 그 다음에 감염인을 비교했을 때 감염인은 의료수급자 비율이 7배나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단체에서나 이렇게 말을 할 때 거의 감염인들은 의료수급자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50%씩 감염인들이 의료수급자 1, 2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는 감염인들 대부분은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또는 직장이나 학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감염인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감염인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채용 검진이라든지 직장인 건강 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나누면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채용 검진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채용 검진을 아무 곳이나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한다면은 HIV 검사 항목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안심하고 가셔서 채용 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정 병원이 있어서 지정 병원을 알려준다면은 검사 항목에 HIV 검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에이즈 상담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협회라든지 아이샵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대신 전화를 걸어서 이런 검사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근로자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기 신체 검진을 꼭 지정한 병원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A 병원에서 B라는 회사가 A 병원에 가서 꼭 정기 신체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랑 계약을 했거든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요. 아무 병원이나 가셔가지고 정기 신체 검진을 받으시면 되고 그런 병원에 갔을 때 정기 신체 검진 항목에는 HIV 검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기 검진에 HIV 검사가 포함되는 직군이라든지 그런 계열사들이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특이한 이제 직군으로 보면은 119 구급 구조대원은 HIV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어로 표시해놨는데 대기업에서는 평사원에서는 HIV 검사가 없지만 임원직에서부터는 HIV 검사가 포함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H그룹이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HIV 검사가 포함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고 싶으면은 현재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 있다면은 상담 간호사 선생님한테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다니는 병원에 상담 간호사 선생님도 없고 나는 물어볼 곳이 없다라면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알려준 항목이 있죠. 그걸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내가 가야 될 병원에서 HIV 검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신체 검사에서는 HIV 검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HIV 검사 항목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마음껏 그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염인들이 취업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를
받습니까? 아니면 취업 같은 경우 잘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나 상담 선생님을 통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취업 준비생입니다. 직업 선택을 어찌 해야 할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취업을 하면서 불이익을 목격한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일부분의 감염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병으로 진단받고 우연찮게 자신이 다니던 직장 동료에게 이 병명이 들통이 나면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세상이 변하듯이 HIV 감염인들에 대한 시선 또한 변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또 그 변화를 선도해야 될 분들이 바로 HIV 감염인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직장의 취업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취업의 조건은 자신감과 당당함이거든요. 물론 피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 계통의 그런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이 있는데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물어보더라고요. 뭐 자신의 건강 상태하고 자신의 뭐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건설 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해외 쪽으로 취업이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대부분의 대기업 계열사의 그런 건설 회사에서는 뭐 일을 하다가도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도 해외 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면은 현장 건설 업무를 하게 되면은 주로 해외 직종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슬람 계통권에서는 장기적인 취업이라든지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HIV 검사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현장 업무로 나가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취업도 하고 그리고 잠깐씩 나가서 일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제가 이거는 공적인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인데 어쨌든 HIV 감염인으로서 좀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검진은 없나요? 뭐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 40세 이상부터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료 검진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뭐 수면 위내시경이라든지 수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의 비용을 좀 더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 얹어서 암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검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병원 내에서 하는 검사를 보시면은 첫 방문을 했을 때는 CD4 세포수 검사라든지 그리고 혈장 HIV RNA 검사, 약제 내성 검사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밑에 일반 혈액 검사부터는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다 포함되는 검사거든요. 빈혈이 있는지 아니면은 간 기능은 어떤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요. 간염 바이러스 검사도 하게 되고 또 성병 검사도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임신 검사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더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국민건강검진에서는 좀 더 들어가는 항목들이 위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대장내시경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일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내시경 검사나 위장조형 검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위내시경을 하고 싶지 않다면은 위장조형 검사를 대신 할 수도 있는데요. 위장조형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암이 의심된다면 위내시경을 하셔도 내가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대변 검사를 했을 때 혈액이 보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조형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내가 대변이 가늘게 나오니까, 나 설사가 많으니까 뭐 위내시경을 한번 해봐야지,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지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나이가 되기 전에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은 해당 병원 선생님과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 초음파인 경우에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간 초음파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 초음파는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보균자일 경우에는 혈액 검사와 더불어서 간 초음파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복지 차원에서 종합 건강 검진을 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혈액을 통한 암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검사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해보셔도 괜찮은 검사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 굳이 돈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종합건강검진을 할 때에는 성병 관련 검사들이 있거든요. 성병 관련 검사에는 HIV 검사 항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성병 검사 항목에는 체크를 안 하시면은 HIV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군 면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적당할까요? 많은 20대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친구 가족부터 취직까지 군 면제에 대해 결국에는 둘러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유연성 있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군 면제로 인해 둘러대야 되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여자이기 때문에 군에 안 갔다 왔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주워 들은 지식, 얻어 들은 지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 뿌리 깊은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HIV 감염인들은 2007년부터 징병 신체 검사 시에 HIV 검사를 포함해서 감염인의 입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령 제851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감염인들은 무조건 육군 면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징병검사 후나 군 입영 전에 확진이 된 경우라면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 검사 확인서를 해당 병무청으로 제출하게 되면은 면제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일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감염인 확인서라든지 또는 병원의 진단서로 가름할 수가 있고, 똑같이 병무청 동원과에 제출하면은 예비군 모든 훈련이 면제가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훈련 시마다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 시기의 훈련만 면제가 되는데, 이때는 꼭 HIV 감염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어디가 아파서 뭐 그런 진단서, 내가 폐렴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번 훈련을 면제해달라고 그렇게 제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HIV 감염인은 환자가 아닙니다.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대 면제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좋은 면들도 있겠죠. 좋은 면들도 있겠지만 예비군 훈련 정도는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면제를 받고 싶으시면은 면제하시면 됩니다.
현역이나 공익요원인 경우에는 현역 군인으로서 또는 직업 군인으로서 HIV 감염 사실이 확진이 되면은 의가사 제대 처리가 되고요. 공익요원은 똑같이 현역 군인하고 동일하게 처리되며 소집 후에 근무 중에 감염 사실, 소집 내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은 근무 기간의 장이 지방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확인될 때 소집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런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면제를 받는 것까진 좋은데 왜 군대를 안 갔다 왔냐라고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회사에 그 취업할 때 내는 서류조차도 병력사항을 꼭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력사항이라고 했을 때 병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왔냐 안 왔냐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고 하는데 그 병무청에서 떼는 서류에서는 면제됐다라는 기록만 있지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내가 무슨 질병으로 면제됐냐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런 병명들을 적어 놨는데요. 적어 놓은 이유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셔도 이제 워낙 그 진단명이라는 게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대부분들 다가 심각한 질병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들이거든요. 낫는 질병들 없습니다. 그래서 6급 면제가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6급으로 판정되었을 때 너는 그러면 사회에서도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겠네.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네가 아픈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아플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대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병을 확진받았다면은 천운인 거고요.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확진을 받았다면은 어떻게든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거짓말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은 6급 면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 아들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오시지 않았고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다면은 부모님에게만은 알리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조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군대 면제 사유를 얼렁뚱땅 변명해 줄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담 간호사가 없던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궁금한 사항을 어디다가 말해야 할지 막막해요. 상담 간호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러면 저희 교수님한테 신뢰가 되겠죠. 예, 당연히 신뢰가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옮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일이 많이 부담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상담 간호사가 없는 병원에서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감염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그 상담 받고 싶은 욕구를 누르기보다는 주치의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그 진단 범위 내에서 치료 범위 내에서 아시는 부분 외에 나머지 생활이라든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담 가능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먼저 에이즈 상담센터 1599-8105로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서울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대면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에이즈 예방협회의 각 지부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한에이즈 퇴치연맹의 아이샵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저희 상담 간호사가 있는 곳은 지역별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방 쪽으로 가다 보면은 충남 쪽에 충남 충북 지역에 한 명씩, 그다음에 전라도도 한 명씩, 경상도 지역에도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 지역 내 상담 선생님이 계시는 의료기관이 있다면은 의료기관 그 상담 번호는 러브폰 홈페이지에 뜨고 있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해당 지역 병원의 선생님한테 용감히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치지 않고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또한 본인의 해당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 선생님에게 상담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자조 모임들도 많은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전문의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자조 모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자조 모임 단체가 러브폰이 있고요. 아니면 KMP 플러스라든지 나누리 플러스라든지 R이라든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뭐 집단 상담이라든지 각각 프로그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방문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비슷한 동료들끼리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보건소 역학조사 시 HIV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2, 3개월 연락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전 처음 역학조사를 제외하고는 근 1년이 되도록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별 문제 없는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별 문제 없습니다. 보건소는 단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보건소에서 왜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냐면은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료비 지원을 하잖아요. 진료비 지원은 실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실명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돈이 가는 곳에 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명 등록을 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원을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보건소 선생님들도 요즘은 워낙 하셔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락이 안 온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따로 연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선생님 연락처를 아신다면 꼭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조만간 이사 가는데 현재 후불제로 병원 다니거든요. 보건소에 문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병원은 그대로 두면서 주소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현재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 선생님한테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이사갈 주소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소지 보건소 담당 선생님이 관련 서류들을 전부 다 챙겨서 새로운 주소지 보건소로 서류를 이관해 줍니다. 서류를 이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1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이관이 되고 나면은 새로운 주소지의 보건소 담당자 선생님이 직접 감염인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류 업무가 다 끝났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진료비 지원을 받는 곳은 새로운 주소지가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병원과 함께 주소지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는 똑같이 주소를 통보하고 서류를 이관시키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내가 이사로 인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됨을 알려주고 그러면은 담당 의사 선생님은 소견서를 적어줍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현재 검사 수치는 어떻게 되고 현재 상태는 어떻다라는 것을 소견서에 적어주시면 그 소견서를 가지고 새로운 병원으로 가시면 되는데 병원을 찾기가 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다면은 먼저 상담 간호사 선생님께 새로운 병원 본인이 너의 새로운 주소지와 가까운 병원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후불제 진료비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소지로 갈 때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보건소 선생님에게 새로 갈 병원에도 후불제를 요청하셔야 되고 후불제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병원에 전화를 예약하고 소견서를 지참하여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난 감염인 중에 가장 모범적인 감염인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복약 지도에 따라 알맞게 치료제를 복용한다면 비감염인과 특별히 다르지 않게 식생활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어떤 사람을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막연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입니다. 외래 방문일을 잘 지키고, 외래 방문일을 잘 지키면 약을 잘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치료 수능도가 좋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치료 수능도가 좋다라는 말은 혈액 검사상에서 바이러스 수치가 나타나지 불검출, 미검출이라는 상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이실 필요는 없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바꾸려 하고, 그리고 본인의 본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감염인의 약 72%는 치료 수능도가 거의 95% 이상을 넘고 있는데, 95% 이상의 치료 수능도를 보이면은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약에 대한 반응 효과가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의 치료 수능도를 보이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빠질까 말까 할 정도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약을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잘 받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자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질문이 두 번째였는데요. 전문가에게 나의 건강 문제를 설명을 하고 내가 처방을 받은 다음에 전문가로부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보를 제공받고, 또한 상담 간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근데 모든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정보를 선택하고, 내가 이런 정보, 좋은 정보가 많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자연스럽게 분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이 바로 습관화된 잘못된 행동을 개선시키고, 개선시킨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자료가 전에는 러브포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였는데요. 면역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백질하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A, E, C, 셀레늄, 철분, 구리, 아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이나 베타카로틴 등등이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밑에 설명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채소라든지 과일로 통해서 섭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된다라는데, 이거 더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원래 먹던 대로 잘 드시면 돼요. 하루 2끼 먹으시는 분들은 2끼 원래 그대로 드시는 대로 드시고요. 3끼 먹던 분들은 3끼 그대로 드시면 되고, 5, 6끼 먹으신 분들은 5, 6끼 먹으시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를 하고,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높은 식품을 섭취하면서 단백질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하는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지방분은 적게, 튀김 종류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적게 섭취하시고, 채소나 과일은 반드시 먹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인의 결혼 및 성생활에 대해서인데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일반 여성분하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 감염인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남자 감염인데 여성 감염인의 비율은 11대 1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 감염인들은 결혼한 감염인들인데, 왜냐하면은 배우자인 남성 감염인으로부터 감염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성 감염인들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감염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인들도 성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HIV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성관계를 지속하는 건 사실이고요. 안전한 성관계를 통해서만이 감염 전파로부터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성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콘돔은 HIV 감염을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매개 질환도 보호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임질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피임 방법을 선택할 때도 HIV 치료제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 주치의 선생님이나 상담 간호사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감염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할 수 있다라면은 비감염인과 결혼하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을 예로 들자면은 저희 병원에는 거의 최근에만도 10상 이상의 그 비감염인과 결혼한 케이스가 있고 5상 이상이 비감염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도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감염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언제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성관계 할 때는 반드시 비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감염인인 경우도 있는데 부부가 모두 감염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예방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 할 때 콘돔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각각이 가진 바이러스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가진 다른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이 된다면은 또 다른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HIV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데 현재 선진국에서는 수직 감염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 미만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마에게서 아기로 HIV가 전파되는 비율이 25에서 3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에게서 아이로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임신할 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든지 출산할 때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집중적으로 투여하거나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방법들이 예방적인 조치에 해당될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감염자 남성입니다. 아내가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도 저 감염 사실을 알고 있고 자연 임신 또는 시험관 임신 중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산부인과는 시험관을 추천하는데 감염내과는 자연 임신을 추천하고 현재 바이러스는 미검출이고 CD4는 100 이하고 임신을 위해서는 CD4가 300 수치로 올리고 아내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던 질문인데요. 산부인과적으로 시험관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내가 나팔관 유착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나팔관 유착이라는 이 병명 자체가 자연 임신이 저해되는 사유라서 아마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산부인과에서도 남편분께서 HIV 감염인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은 쉽게 이렇게 시험관 아기를 하라고 추천을 해주셨다면은 그쪽 병원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산부인과의 소견과 감염내과의 소견을 절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빠의 건강도 문제입니다. 현재 바이러스는 미검출 상태인데 CD4는 100 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CD4가 200 미만일 경우에 저희는 에이즈 환자라고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는데 아빠가 건강을 해야지만이 태어난 아기의 육아를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아빠가 우선 건강해야 되겠죠. 자녀 양육에 대한 먼 미래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임신이나 출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는 안인데
앞에 질문하신 질문자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첫 번째는 정자세척을 통한 자국 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 HIV 감염인 남자분께서 6개월 이상 항바이러스 복용하고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신 전 성병의 진단과 치료를 두 분이 다 같이 받으셔야 되고요. 여자분의 배란 시점에 콘돔을 미사용하면서 동시에 예방적인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HIV 감염인 경우에는 엄마에게는 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복용하게 되면은 수직 감염률이 뭐 2%, 1% 그런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우선적인 치료 방법, 예방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갈 때 문제인데요. 중국처럼 비자가 필요한 경우 모르고 입국했다 걸리면 다음부터 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들 먼저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고 필요한 예방 접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내과에서 해외여행에 갈 때 필요한 예방 접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일정만큼 약을 챙기시고 더불어 여분의 약도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음식은 항상 익힌 음식 그리고 끓인 물 아니면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생수를 챙겨서 사용하시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여행은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여행이라면 거의 제한이 없고요. 체류 기간이나 입국 목적에 따라서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좀 자세한 사항들은 에이즈 정보센터라는 곳에 가면은 자료실에 이런 사항들만 모아놓는 그런 규정집들이 있고 상담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은 나라별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 거의 5분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닉네임 하루님이 병원은 감염되고 언제 가서 진료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확진이 되었다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직까지 확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건소에서 신속 검사라든지 아니면 익명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고 오시면 되고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셔도 되고요. 병원을 오시게 된다면은 병원에서는 돈을 내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익명의 보장은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 공감님이 감염 공개 후에 더욱 좋아진 실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실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알고 싶으시면 경북대 병원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월드님은 콘딜로마가 생겼는데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혹시 전염의 위험이 있을까요? 콘딜로마는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콘딜로마가 생긴 게 터지지 않는다면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밀접한 접촉이 있지 않으면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골개님이 에이즈는 절대 완치가 안 되나요? 이걸 위해서 세계의 석학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의사 선생님이 나올 때 아마 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을 처음 복용할 때 부작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약을 처음 복용할 때 부작용은 대표적인 부작용은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설사나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약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복용할 때 대부분은 주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설명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지형 특례 등록에 대해서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등록 해지 신청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꼭 하시면 됩니다. 공단 담당자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거는. 의예과 학생입니다. 자퇴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의예과를 다니신다면은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임상의사가 되는 것 외에도
예방의학 쪽을 전공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기초의학을 전공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꼭 자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학과 학생입니다. 병원 취직 시 알게 되나요? 어떤 병원은 HIV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병원은 HIV 검사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특성마다 다른데요. 저희 병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면유도제 사용할 때 있는데 HIV 약에 따라서 DUR이 뜨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수면유도제를 사용할 때 경구용 수면유도제에는 뜨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면 내시경을 할 때는 대부분 IV 주사제, 정맥 주사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뜨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혈 후 HIV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자주 헌혈을 했는데 폐기 처리되는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이후로 헌혈하는 혈액에 대해서 100% HIV 스크리닝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국가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만약에 HIV에 감염된 혈액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서 수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내과에서 약 복용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늦게 먹는 게 좋나요?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늦게 먹으면 좋은지 나쁜지를 설명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추세는 일찍 먹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지만 본인의 면역세포수와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서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과 좀 더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거의 45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좀 말이 빠른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